40년 전 우리가 110볼트를 고집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도쿄 아키하바라 최대 전자상가 일본 미쓰비시 전기퇴직자 모임에서 한 67세 노인이 수백 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NHK는 긴급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110볼트의 저주, 일본 가전이 세계 시장을 잃은 진짜 이유라는 제목이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안전을 택했고 한국은 세계를 택했다. 40년 후 일본은 1억 시장에 갇혔고 한국은 60억 시장을 장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충격적인 기사를 냈어요. 110볼트 고집이 일본 가전 산업을 무너뜨렸다. 단 하나의 전압 숫자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50년 전략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시다 켄지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전기에서 42년간 근무하며 해외 영업본부 부장까지 올랐어요. 1981년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담당했고 특히 한국 기업들과 경쟁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1981년만 해도 미쓰비시는 아시아 가전 시장 2위였거든요. 내일이면 완전히 은퇴인데 오늘 아침 아키하바라 전자상가를 마지막으로 걸어봤습니다. 1980년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이곳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거대한 간판에 미쓰비시, 히타치, 도시바, 소니 이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며 감탄했어요. 메이드 인 재팬,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일본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45년이 지난 오늘 아침 똑같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1층 정면 가장 좋은 자리에 삼성 로고가 보였어요. 거대한 올레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LG 매장이 2개 층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롤러블 TV가 천천히 말리고 펴지는 걸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미쓰비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3층 구석에 있었어요. 매장 크기는 1980년대에 10분의 1도 안 돼 보였습니다. 제품도 몇 개 없었어요. 냉장고 2대, 에어컨 3대, 선풍기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매장 직원이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냉장고 가격표를 봤어요. 28만 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삼성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크기 냉장고가 19만 엔에 팔리고 있었어요. 더 저렴한데 디자인은 훨씬 세련됐습니다. 터치스크린이 달려있고 내부 카메라로 냉장고 안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옆에 있던 20대 일본 젊은이가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일본에서도 바로 쓸 수 있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110볼트, 220볼트 자동 전환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거리를 바라봤어요. 삼성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LG 매장에서도 사람들이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미쓰비시 매장에서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5년 전과 완전히 뒤바뀐 풍경이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세계를 지배했고 지금은 한국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1981년 입사 첫 해 받았던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파란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981년 3월 23일 방콕 출장, 선풍기 1만 대 계약 예정. 그 아래 빨간 펜으로 큰 X자가 그어져 있었어요. 계약 취소. 이유는 110볼트. 한국금성사가 계약 가져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45년간 제가 목격한 일본 가전 산업의 몰락은
바로 그 순간부터 예고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본사도 몰랐어요. 110볼트라는 단 하나의 숫자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이미 알고 있었고 30년 계획을 세워서 220볼트로 나라 전체를 바꿔놨어요. 우리는 편안함을 택했고 한국은 미래를 택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아키하바라 거리를 걸었습니다. 삼성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이 너무 부셔서 눈을 가렸습니다. 45년 전 이 자리에 빛나던 일본 기업 이름들이 지금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110볼트를 지키려다 3개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220볼트를 선택해서 3개를 얻었어요. 그 차이가 오늘 이 거리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미쓰비시 전기 사원증을 반납합니다. 42년간 제 인생을 바친 회사였어요. 하지만 떠나면서 후회가 남습니다. 왜 우리는 1981년 그때 바꾸지 않았을까요? 45년 전 방콕에서 첫 계약을 이뤘을 때 왜 본사는 듣지 않았을까요? 110볼트가 안전하다는 이유로, 1억 내수 시장이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가 오늘 아키하바라 3층 구석에 쓸쓸히 서 있는 미쓰비시 매장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세계 표준을 택한 나라가 50년 후 승자가 된다는 것을요. 일본은 편안함을 택했고 한국은 도전을 택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45년간 최전선에서 그 과정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1981년 방콕에서 시작된 패배가 어떻게 2025년 완전한 몰락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81년 3월 23일 오전 9시 방콕 돈무아항 공항 24세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첫 해외 출장에 떨리는 가슴을 안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든 검은 가방 안에는 미쓰비시 최신 선풍기 견본이 들어있었어요. 태국 최대 유통업체 사이암 백화점과 1만 대 계약을 따내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95% 완성되어 있었어요. 본사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단순 확인 절차니까 걱정 마라.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툭툭이들이 빵빵거리며 지나갔어요. 거리에 노점상들이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1981년 방콕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부유해지면 가장 먼저 사는 게 가전제품이거든요. 태국 시장만 잡아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길이 열려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미쓰비시 시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암 백화점 본사 7층 구매팀 사무실. 구매팀장 쏨차이 씨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도쿄 대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쓰비시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쏨차이 팀장이 녹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요시다-상,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선풍기 1만 대 주문해요. 품질 좋고 디자인 예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계약서를 꺼냈어요. 노란 파일 안에 두툼한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조항들을 확인했어요. 수량 1만 대, 단가 45달러, 총액 45달러, 납기 3개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쏨차이 팀장이 만년필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어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참, 한 가지만 확인하죠. 이 선풍기 220볼트 맞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녹차 잔이 떨렸어요. 아, 아니요. 110볼트입니다. 하지만 변압기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쏨차이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년필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변압기요? 1만 대의 변압기를 전부 제공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미쓰비시가 책임지고 변압기를 함께 드립니다. 추가 비용 없어요.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쏨차이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비용이 아닙니다. 변압기 쓰면 불편하잖아요. 콘센트에 변압기 꽂고
거기에 선풍기 플러그 꽂고 선이 2개나 늘어지고요. 고장나면 뭐가 문제인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변압기 문제인지 선풍기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은 품질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고장 잘 안 나요. 쏨차이 팀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른 카탈로그를 꺼냈어요. 표지에 금성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요시다 상, 이것 좀 보세요. 한국 금성사 선풍기예요. 디자인이 미쓰비시랑 거의 비슷하죠. 가격은 $38입니다. 미쓰비시보다 $7 싸요. 그리고 220V라서 태국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변압기 필요 없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은 품질이... 쏨차이 팀장이 손을 저었어요. 10년 전이라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금성사 제품 품질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 테스트했는데 불량률 2%였습니다. 미쓰비시는 1%였고요. 큰 차이 아니에요. 오히려 220V가 더 큰 장점입니다. 소비자들이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변압기 걱정 안 해도 되고 선 정리도 간단하고 AS도 쉬워요. 저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쏨차이 팀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쓰비시 제품이 202V였다면 당장 계약했을 거예요. 하지만 110V는 우리 시장에 안 맞습니다. 금성사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그럼 가격을 더 낮춰드리면 어떻습니까? $40로 해드리겠습니다. 쏨차이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편의성 문제입니다. 220V 제품 바로 쓸 수 있는데 왜 110V에 변압기 달아서 쓰겠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쏨차이 팀장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부사장님이십니다. 부사장이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미쓰비시에서 오셨군요.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쏨차이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10V 문제로 보류입니다. 부사장 표정이 굳어졌어요. 110V요? 아직도 일본은 110V 쓰나요? 세계가 다 220V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은 안전 문제 때문에... 부사장이 손을 저었어요. 안전은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바꾸기 귀찮아서죠. 일본은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전국 전압 바꿀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한국은 달라요. 그들은 1970년대에 나라 전체를 220V로 바꿨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전 세계 어디서나 바로 쓸 수 있어요. 일본 제품은 변압기 달아야 하고요. 10년 후면 동남아시아 시장 전분국 차지가 될 겁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이해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쏨차이 팀장이 미안해하며 배웅했어요. 요시다-상, 본사에 건의해보세요. 220V 모델 만들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방콕 하늘이 너무 파랬습니다. $45 계약이 날아갔어요. 이유는 단 하나, 110번트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팩스로 3장짜리 보고서를 보냈어요. 계약 실패, 원인 110V, 경쟁사 한국금성사 220V 제품, 대책 필요. 이틀 후 본사에서 답장이 왔어요. 단 2줄이었습니다. 다른 바이어 알아보시오. 변압기 제공 조건은 유지하시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본사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방콕을 떠나는 날 우연히 사이암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트럭 3대가 제품을 내리고 있었어요. 박스에 금성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1만 대 전부였어요. 제가 잃어버린 그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방콕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었습니다. 1981년 3월 30일 첫 해외 계약 실패. 110V가 문제다. 한국은 220V로 무장하고 있다. 본사는 위기를 모르고 있다. 그 밑에 빨간 펜으로 큰 글씨로 썼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45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방콕에서 잃어버린 1만 대 계약은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을 잃어버리는 시작이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본사 7층 회의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해외 영업본부 부장, 과장, 그리고 기술개발팀 팀장까지 총 5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부장님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방콕 출장 어땠나? 계약은 잘 됐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계약 실패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장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95% 완료됐다며? 무슨 일이야? 저는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110V 때문입니다.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에 전압을 확인했어요. 202V인 줄 알았대요. 110V라고 하니까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과장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제공한다고 했잖아. 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대요. 변압기 꽂고 선풍기 꽂고 선이 2개 늘어지고 고장나면 원인 찾기도 어렵고요. 기술개발팀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일본 제품은 품질이 좋은데.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쟁사 분석입니다. 한국금성사가 같은 사양 선풍기를 $38에 제안했어요. 우리는 $45였고요. 게다가 220V라서 태국에서 바로 쓸 수 있대요. 부장님이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제품, 품질이 형편없잖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바이어가 작년에 테스트했는데 불량률 2%래요. 우리는 1%고요. 과장님이 손을 저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1% 차이가 큰데? 아닙니다. 바이어는 그 1% 차이보다 220V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변압기 싫어한대요. 복잡하고 고장 위험도 높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술개발팀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그래서 요시다 군 제안이 뭔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20V 수출 전용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220V 시장이에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전부요. 변압기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부장님이 팔짱을 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기술개발팀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새로운 생산 라인 구축하려면 최소 50억엔 들어갑니다. 110V 라인이랑 220V 라인 2개 돌려야 하니까요. 과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50억? 그 돈이면 국내 공 하나 더 짓겠네?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동남아 시장 규모가 3억 명입니다. 일본 인구 3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가치 있습니다. 부장님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요시다 군, 우리 내수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아? 1억 명이야. 여기서만 팔아도 회사 먹고 살기 충분해.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할 필요 없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220V로 동남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시장을 다 빼앗깁니다. 과장님이 비웃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그냥 운 좋게 220V 선택한 거지. 기술력은 우리가 훨씬 앞서. 기술개발팀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군, 또 다른 문제가 있어. 110V랑 220V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면 부품 재고가 2배로 늘어나. 창고 비용도 늘고 관리도 복잡해져. 실수로 110V용 부품을 220V 제품에 쓰면 대형 사고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아예 220V 전환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본도 전국 전압을 220V로 바꾸는 거예요. 회의실이 폭소로 터졌습니다. 부장님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일본 전체를 220V로? 미쳤어? 과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요시다 군, 일본 전국에 1억 명이 살아. 모든 가정에 110V 제품이 있고 콘센트도 전부 110V용이야. 그걸 다 바꾸려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수천억 엔이야. 국가 예산 절반 수준이라고 기술개발팀 팀장이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가전제품을 교체하거나 변압기 달아야 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전부. 국민들 반발이 어마어마할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장님이 물었어요. 한국이 언제? 1970년대입니다. 전국을 110V에서 220V로 바꿨어요. 30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했대요. 과장님이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잖아. 어차피 가전제품 보급률도 낮았을 거고. 바꾸기 쉬웠겠지. 일본은 이미 모든 가정에 가전제품이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바이어가 한 말입니다. 10년 후면 동남아 시장은 전부 한국 차지가 될 거라고 했어요. 부장님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요시다군, 네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을 봐. 우리는 일본 기업이야. 일본 시장이 우리 기반이고 해외 시장은 보너스지 필수가 아니야. 110볼트로도 충분히 잘 팔리고 있어. 굳이 50억 들여서 220볼트 라인 만들 이유가 없어. 과장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은 어차피 곧 망해. 품질로 못 이겨. 시간 문제야. 기술개발팀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금은 가격으로 승부하지만 결국 품질이 이긴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부장님이 선언했어요. 220볼트 모델 개발권은 보류한다. 대신 변압기 성능을 개선해서 더 작고 가벼운 걸로 만들어. 그럼 소비자들 불편함도 줄어들 거야. 과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현실적이야. 기술개발팀 팀장도 동의했어요. 변압기 소형화는 6개월이면 가능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4세 신입사원이 본사 임원들을 설득하려 했던 게 우스웠어요. 하지만 방콕에서 본 그 광경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금성사 로고가 박힌 트럭 3대, 1만 대 선풍기, 웃으며 악수하는 한국 영업사원. 그들은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요. 110볼트 일본은 멈춰 있고 220볼트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1985년 8월 서울 김포공항. 4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8세가 된 저는 이제 대리로 승진해 있었어요. 이번 출장 목적은 금성사 구로공단 방문이었습니다. 본사에서 한국 기업과 부품 공동 구매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4년 전과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시들이 더 깨끗해졌고 도로도 넓어졌어요. 빌딩들이 곳곳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금성사 건물은 6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3층 생산관리부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수출 1억 달러 달성 축하. 1985년 7월 4년 만에 1억 달러라니 놀라웠습니다. 회의실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생산관리부 김철수 부장입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어요. 미쓰비시 요시다 켄지입니다. 김 부장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도쿄에서 2년 살았어요. 와세다 출신입니다. 그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공동구매건으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풍기 모터와 날개 부품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30%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김 부장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공장 보여드리죠. 4층 생산 공장 문을 여는 순간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선풍기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 3,000대 생산합니다. 전부 220볼트 모델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0대요? 하루에요?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4시간 3교대로 돌립니다. 4년 전보다 라인이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작업자가 모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220볼트용 모터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만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내수용도 220볼트인가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1970년대에 전국을 220볼트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220볼트만 생산하면 돼요. 내수도 팔고 수출도 하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김 부장이 검사원을 불렀어요. 이번 달 불량률 어때요? 검사원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1.8%입니다. 김 부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다음 달까지 1.5 아래로 낮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년 전 태국 바이어가 말한 2%보다 낮아졌어요. 미쓰비시 1%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선반에 박스들이 빼곡했어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주문 들어오면 바로 출하합니다. 박스에 적힌 글씨를 읽었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모두 동남아 국가들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어요. 동남아 주문이 폭주해요. 다들 220V 쓰니까 우리 제품 바로 올 수 있거든요. 주문하면 2주 안에 도착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시다 상, 일본은 왜 아직도 110V를 쓰나요? 4년 전 방콕에서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일본은 이미 110V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요. 바꾸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똑같았는데요. 1970년대에 우리도 110V 썼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30년 계획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단계로 새 건물부터 220V 적용했어요. 2단계로 공장과 상가, 3단계로 일반 가정을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끝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요? 김 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 한국 가정에서는 일본 전기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품질이 좋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김 부장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문제는 외화였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귀한 달러를 일본 제품 사는 데 쓰고 있었어요. 매년 수억 달러가 일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국산 제품을 쓰게 만들까? 저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220V로 바꾼 겁니다. 전국 전압 바꾸면 일본 110V 제품은 변압기 없이 못 쓰잖아요. 변압기 값까지 합치면 일본 제품이 훨씬 비싸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국산 220V 제품을 선택했어요. 김 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본 제품을 못 쓰게 만들려고 15조 원을 쓴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부수 효과였어요. 진짜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계 표준 220V로 수출 경쟁력 확보. 둘째, 국내 전기 산업 육성. 셋째, 외화 유출 방지. 일본 제품 구축은 덤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부장이 덧붙였어요. 요시다 상, 지금 동남아 시장 보셨죠? 전부 한국 제품이 장악하고 있어요. 일본 제품은 변압기 때문에 밀려나고요. 5년 후면 일본 기업들은 동남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220V 하나로 전 세계 80% 시장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일본은 110V 때문에 일본에만 갇혀 있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 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성사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4년 전 방콕에서 잃어버린 계약이 떠올랐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비웃던 임원들의 얼굴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본 금성사 공장 하루 3,000대 생산, 불량률 1.8%, 동남아 전역으로 2주 배송.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고 일본은 멈춰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1985년 8월 15일 한국은 이미 승리했다.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다. 1995년 10월 자카르타 수카르노 국제공항. 38세가 된 저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인도네시아였어요. 이번 출장 목적은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본사 영업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동남아 매출이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부장님이 출장 전에 말했습니다. 요시다, 네가 가서 뭐라도 계약 따와. 회가 위험하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자카르타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쇼핑몰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거리에는 새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장의 수혜자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가 신호에 멈췄을 때 거대한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냉장고 광고였습니다. 그 옆에는 LG 에어컨 광고가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망가두아 전자상가는 동남아 최대 규모였어요.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전자제품으로 가득했습니다. 1층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정면 가장 좋은 자리에 한국 제품 매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삼성, LG, 대우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매장마다 북적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어요. 젊은 커플이 삼성 냉장고 앞에서 가격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구석에 작은 미쓰비시 매장이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1층 정면을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3층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매장 주인이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쓰비시 본사에서 왔는데요. 주인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 본사에서요? 어서 오세요.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화교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사 어떻습니까? 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망해가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하루에 선풍기 50대씩 팔았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5대도 안 팔립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주인이 밖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제품 때문이에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게다가 220볼트라서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일본 제품은 변압기 달아야 하잖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품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한국 제품 품질도 거의 비슷해요. 불량률 차이가 1%도 안 돼요. 소비자들은 그 1% 차이보다 변압기 안 쓰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리고 한국 제품이 30% 저렴해요. 같은 돈이면 한국 제품 큰 걸 사고 일본 제품은 작은 거 사야 하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철수 부장이 10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5년 후면 일본은 사라진다. 매장 주인이 장부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1990년 월 매출 5만 달러, 1992년 3만 달러, 1994년 1만 달러, 올해는 5천 달러도 안 돼요. 이러다가 내년에는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30년 장사했는데 한국 제품 때문에 망하네요. 저는 물었어요. 다른 일본 매장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 히타치 매장 문 닫았어요. 작년에 도시바도 철수했고요. 이제 일본 브랜드는 우리 매장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현지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10년 전 거래하던 분이었어요. 당시 40대였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쓰비시 제품 다시 취급할 생각 없으십니까? 바이어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요시다-상, 솔직히 말할게요. 불가능해요. 제 창고에 일본 제품 쌓아두면 3개월이 지나도 안 팔려요. 한국 제품은 일주일 만에 동나고요. 저는 가격을 낮춰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이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변압기 문제예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변압기 정말 싫어해요. 복잡하고 위험하고 공간도 차지하고요. 한국 제품은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돌아가는데 왜 일본 제품 사서 변압기까지 쓰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220V 모델을 만들면요? 바이어가 웃었어요. 10년 늦었어요. 이미 시장은 한국이 장악했어요. 이제 소비자들 머릿속에 한국 브랜드가 각인되어 있어요. 삼성, LG가 전자제품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에요. 다음 날 쇼핑몰을 둘러봤습니다. 플라자 인도네시아 백화점은 자카르타 최고급 쇼핑몰이었어요. 지하 가전 매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입구부터 삼성 매장이 시작됐어요. 거대한 TV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LG 매장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품을 만져보고 가격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쓰비시 매장을 찾았어요. 구석에 작은 부스가 있었습니다. 선풍기 3대와 작은 냉장고 1대가 전부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회복 불가능, 한국 기업이 완전 장악, 변압기 문제로 경쟁 불가, 220V 모델 개발해도 10년 늦음, 철수 검토 필요, 팩스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981년 방콕에서 처음 계약을 이뤘을 때 본사에 보고했었죠. 220V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변압기만 조금 작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틀 후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철수 승인, 다른 동남아 지역도 철수 검토, 내수 시장 집중. 저는 팩스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어요. 창밖을 보니 저 멀리 삼성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1억 인구 일본 시장을 지키려다 3억 인구 동남아 시장을 잃었습니다. 110볼트를 고집하다 220볼트, 세계에서 밀려났어요. 김철수 부장 말이 맞았습니다. 5년 후 일본은 사라진다. 10년이 난 지금 정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중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48세가 된 저는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중국 출장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본사에서 마직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검토하자는 거였어요. 동남아는 이미 잃어버렸고 일본 내수도 한국 제품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이라도 잡아야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와 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항은 거대했어요. 도쿄 나리타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선전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어촌 마을이었다는 선전이 거대한 도시로 변해 있었어요.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크레인이 수십 대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비즈니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전 굿, 메이드 인 차이나 베스트.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이얼 본사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일본 미쓰비시 본사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안내를 받고 15층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전시회 수상 기록이었어요. 독일 이프 디자인상, 미국 CES 혁신상, 일본 굿 디자인상. 일본 굿 디자인상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기업이 일본에서 상을 받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어요. 하이얼 국제사업부 장민 부사장입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어요. 미쓰비시 요시다 켄지 부장입니다. 장 부사장이 명함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미쓰비시. 일본 명문 기업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미쓰비시 선풍기 쓰셨어요. 품질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지만 과거형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 부사장이 물었어요. 합작 투자 제안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쓰비시 기술과 하이얼 생산 능력을 결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하이얼이 생산해서 중국 시장에 공급하는 거예요. 장 부사장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시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자 기술이 있어요. 10년 전이라면 일본 기술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IT 센터에서 개발한 인버터 에어컨이 일본 제품보다 전력 효율 15% 높아요. 냉장고 압축기 기술도 독일 수준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일본 기술을 베낀 겁니까? 장 부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엔지니어 300명이 5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중국도 이제 혁신할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 부사장이 일어났습니다. 공장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뒤편에 있는 공장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 같은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장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냉장고 1만 대 생산해요. 전부 220볼트 모델입니다. 저는 1985년 금성사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큰 규모에 놀랐습니다. 품질관리실로 안내받았어요. 하얀 가운 입은 검사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자동화 검사 시스템이에요. AI가 불량을 찾아냅니다. 불량률 0.5%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쓰비시가 1%인데 하이얼이 0.5%라니요. 장 부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한테 배웠어요. 하지만 일본을 넘어섰죠. 선생님을 이기는 게 최고의 존경 아닙니까? 창고를 지나갔습니다. 완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박스마다 나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전 세계였어요. 장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220V 하나로 80개국에 수출해요. 물류센터가 전 세계에 있어서 주문하면 일주일 안에 도착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일본 시장은요? 장 부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은 110V라서 진입이 어려워요. 하지만 곧 들어갈 겁니다. 멀티볼트 제품 개발 중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장 부사장이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요시다 부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왜 아직도 110V를 쓰나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24년 전 방콕에서, 20년 전 서울에서, 10년 전 자카르타에서 들었던 바로 그 질문. 저는 이제 답을 외울 수 있었어요. 일본은 이미 110V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장 부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똑같았잖아요. 1970년대에 110V에서 220V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우리 중국도 1980년대에 전국을 220V로 통일했고요. 저는 피곤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랑 중국은 당시 경제가 어려워서 선택지가 없었죠. 일본은 이미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장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진 이유 아닐까요? 편안함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한국과 중국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미래를 선택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이겼는지 보세요. 장 부사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삼성 공장이 보였어요. 선전에만 한국 기업 공장이 수십 개래요. 그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220V 표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덕분에 우리도 세계 시시장 진출이 쉬웠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110V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죠. 변압기 달아야 하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이 길을 닫고 중국이 그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일본은 110V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 부사장이 배웅하며 말했어요. 합작은 어렵겠지만 부품 납품은 가능해요. 일본 부품 품질 좋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은 중국 부품이랑 경쟁해야 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4년 전 금성사가 일본한테 부품 팔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일본이 중국한테 부품 파는 처지가 됐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하이열 광고판이 보였어요.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110V를 고집하다 1억 시장에 갇혔고 220V 3개는 한국과 중국이 나눠 가졌습니다. 2015년 9월 도쿄 신주쿠 야마다 전기 본점 58세가 된 저는 상무로 승진해 있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뿐이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본사 임원회의에서 일본 내수 시장 실태 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직접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혼자 야마다 전기로 향했습니다. 일본 최대 가전 양판점이었어요. 9층짜리 건물 전체가 전자제품으로 가득했습니다. 1층 정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면 가장 좋은 자리에 삼성 냉장고가 서 있었어요.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였습니다. 검은색 미러 패널에 터치스크린이 달려 있었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28만 엔. 바로 옆에 미쓰비시 냉장고가 있었어요. 비슷한 크기인데 32만 엔이었습니다. 4만 엔 차이였어요. 20대 젊은 커플이 삼성 냉장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거 한국 제품이지? 괜찮을까?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삼성 제품 요즘 정말 잘 나가요. 디자인 세련되고 기능도 좋고요. 터치스크린으로 냉장고 안온도 조절하고 유통기한 관리도 되고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제어돼요. 커플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일본 제품은 이런 기능 없어요? 직원이 미쓰비시 쪽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있긴 한데 가격이 훨씬 비싸요. 삼성이 가성비 최고예요. 커플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TV 매장이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LG 올레드 TV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65인치 대형 화면들이 같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색감이 선명하고 화질이 놀라웠습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화면 앞에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가서 설명했습니다. LG OLED는 세계 최고 화질이에요. 자체 발광이라서 명암비가 무한되고 시야각도 완벽해요. 영화 보시면 영화관보다 좋으실 거예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일본 제품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니도 올레드 있는데 패널은 LG 거예요. 소니가 LG한테 패널 사다가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더 비싸요. 차라리 LG 직접 사는 게 나아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니가 한국한테 패널 사온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레드 기술은 한국이 세계 1등이에요. 일본 기업들도 다 한국 패널 씁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세탁기 매장이었어요. 역시 삼성과 LG가 정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는 구석에 작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고객 10명 중 7명이 한국 제품을 샀어요. 일본 제품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이었습니다. 젊은 층은 거의 다 한국 제품을 선택했어요. 저는 1층 고객 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센터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잠시 후 4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명함을 건넸어요. 미쓰비시 전기 상무 요시다입니다. 시장 조사 중인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센터장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제품 판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센터장이 태블릿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2010년에는 20%였는데 지금은 55%예요.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제품은요? 센터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5%로 줄었어요. 나머지 10%는 중국 제품이고요. 추세로 보면 내년에는 한국 제품이 60% 넘을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나요? 센터장이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가격이에요. 같은 사양인데 20~30% 저렴해요. 둘째, 디자인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 디자인 훨씬 선호해요. 세련되고 모던하대요. 셋째, 기능이에요. 스마트 기능, IoT 연결, 이런 거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넷째는 센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삼성, LG가 소니, 파나소닉보다 더 멋진 브랜드래요. 한류 영향도 있고요. K-POP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제품 많이 사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 제품 장점은 뭔가요? 센터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품질이 좋다는 이미지요. 실제로도 고장 적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요즘 한국 제품도 고장이 안 나거든요. 10년 전에는 한국 제품 자주 고장 났는데 지금은 달라요. 작년 통계 보니까 고장률이 일본 제품이랑 거의 비슷해요. 0.3%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정도 차이면 소비자들은 못 느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쓰비시가 평생 쌓아온 품질 우위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센터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연령대별 구매 통계예요. 20대는 한국 제품 75% 선택해요. 30대는 70%, 40대는 60%, 50대 되면 반반이고 60대 이상만 일본 제품을 더 많이 사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구매력이 약해요. 젊은 층이 시장을 주도하는데 그들은 압도적으로 한국을 선택해요. 10년 후면 60대도 지금 50대가 되잖아요. 그럼 일본 제품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후 일본 가전산업 몰락이 눈에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뭘 잘못한 걸까요? 센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변했어요. 한국은 20년 전부터 디자인 투자하고 스마트 기능 개발하고 가격 경쟁력 높이고 했는데 일본은 품질만 믿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쯤 한국한테 밀리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소비자 인식이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거든요. 한번 한국 제품 좋다고 생각하면 다시 일본 제품으로 안 돌아와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마다 전기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신주쿠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빌딩 외벽에 거대한 삼성 갤럭시 광고가 보였습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 거리에서
한국 브랜드가 빛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캔커피를 샀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마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34년 전 방콕에서 처음 계약을 이뤘을 때 본사에 보고했었죠. 220V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 그 결과가 일본 거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10V를 지키려다 일본마저 잃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사장님이었어요. 요시다, 조사 끝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어요. 어때? 저는 캔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도 한국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일본 가전산업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알겠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쿄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 일본 가전기업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은퇴 일주일 전 NHK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110V의 저주 제작 중인데 인터뷰 요청이라고 했어요. 42년간 최전선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했던 경험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승낙했어요. 촬영 장소는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PD가 악수를 청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PD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시다 상무님, 42년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981년 3월 방콕에서 첫 계약을 이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110V였어요.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220V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PD가 물었습니다. 본사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일본은 이미 성공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억 내수 시장이 있었고 110V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어요. 굳이 천문학적 비용 들여서 바꿀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편안함을 선택한 거였어요. 반면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세계 표준 220V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30년 후 명암을 갈랐습니다. PD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1985년 서울에서 뭘 보셨나요? 금성사 공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3,000대 생산하는데 전부 220V 단일 모델이었어요. 일본은 110V와 220V 두 라인을 돌려야 했는데 한국은 하나만 돌리니까 원가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부장이 말했어요. 1960년대 한국 가정에서 일본 제품을 많이 썼는데 매년 수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요. 그래서 210V로 바꿔서 일본 110V 제품을 자연스럽게 못 쓰게 만든 겁니다. 3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PD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일본이 진다는 걸 확신하셨나요? 1995년 자카르타였어요. 10년 전 일본 제품으로 가득했던 전자상가가 한국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매장 주인이 말했어요. 이러다 내년에 문 닫는다고요? 30년 장사했는데 한국 제품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날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회복 불가능. 이틀 후 철수 승인이 떨어졌어요. 일본은 3억 인구 동남아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2005년 선전 하이얼 본사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루 1만 대 생산, 0.5% 불량률, 80개국 수출. 한국이 닦아놓은 220V 길을 중국이 달리고 있었어요. 장민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110V를 고집하냐고요. 24년 동안 방콕에서, 서울에서, 자카르타에서, 선전에서 똑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변명했어요. 일본은 이미 잘 살아서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페인이었습니다. PD가 물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요? 2015년 도쿄 야마다 전기였어요. 일본 땅에서 한국 제품이 5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커플이 삼성 냉장고를 사고 40대 남자가 LG 올레드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10년 후면 이 제품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거라고요. 그날 밤 신주쿠 거리를 걸으며 울었습니다. 34년간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던 결과가 눈앞에 있었어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편안함을 선택한 겁니다. 110볼트는 안전하고 익숙하고 바꿀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1억 시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220볼트였고 60억 인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15조 원 들여서 전국을 220볼트로 바꿨어요. 30년 후 그들은 60억 시장의 주인이 됐고 일본은 1억에 갇혔습니다. PD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110볼트는 상지입니다.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는 모든 것들이에요. 낡은 시스템, 느린 의사결정, 안전한 선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110볼트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30년 후 저처럼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 증명했어요. 불편을 감수하고 미래를 선택한 나라가 승자가 된다는 걸요. 제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아키하바라 거리를 바라봤어요. 삼성과 LG 간판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이 자리에 빛나던 일본 기업 이름들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은퇴식 날 아침 NHK 다큐가 방송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110볼트는 상징입니다.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는 모든 것들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미쓰비시 본사 은퇴식장에 300명이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42년간 저는 한국 기업과 싸웠습니다. 매번 졌어요. 이유는 하나, 110볼트였습니다. 우리가 바꾸지 못한 건 전압이 아니라 결단력이었어요. 한국은 1970년대에 결단했고 일본은 2025년까지 망설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음 110볼트를 찾아내세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에서 1981년 방콕 출장 노트가 나왔어요. 빨간 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42년이 지난 예언이 맞았어요.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삼성 광고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졌지만 배웠어요. 편안함은 독이고 불편함은 약이라는 걸요.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42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50년 전략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